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본 강의 하고 났다가는 제가 12강, 12일, 그러니까 36강이죠. 3 곱하기 12 하면 36강이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고, 일단은 해보긴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기본 강의, 기본 강의랑 저희 다음 달에 판례 강의 찍거든요. 기본 강의랑 판례 강의는 여러분들 꼭 어떻게 시간 짬내가지고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요거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복습할 때 보고 제가 왔다 갔다 최대한 안 하려고, 그리고 제가 판서 최대한 안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판례집이랑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참고해서 복습하세요. 자, 할게요. 특허법 목적 있는데, 특허법 목적이 뭐예요? 이게 법 1조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이게 옛날에 일본 디자인보법에서 한 번 나왔거든요. 뭐, 디자인보법의 목적을 쓰시고 뭐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이것도 뭐 학설대립이 있잖아요. 학설대립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꽁꽁 싸매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오픈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발명자들도 박사님들 다 자기 10년간, 20년간 연구 끝에 알아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웬만하면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공개하면 독점권 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그거고. 이거 뭐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두 문자 따서 외우지 마시고. 됐죠? 이건 1차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거 옛날에 기출되면 기출 한번 됐거든요. 요거는 이거 1차에서 많이 나오고, 이게 기출이 뭐 됐어요? 보시면 특허랑 노하우랑 발명자가 발명을 했단 말이죠. 발명자가 발명을 했는데 그걸 특허로 보호할지 노하우로 보호할지는 발명자 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명자 맘이니까 특허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로 보호받으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하우로도 보호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거잖아요. 코카콜라 같은 것도 그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특허권으로 받으면 20년밖에 못 쓰잖아요. 독점을. 근데 노하우로 받으면 이게 무한하게 쓸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하우도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말 많이 하면 진도가 느려지니까 빨리빨리 나가봅시다. 제출이랑 송달이 있는데, 제출이랑 송달은 뭐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가 특허청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출, 요거는 송달. 아시겠죠? 사람이 특허청에다 갖다 주는 거는 제출이고, 특허청이 사람한테 하는 거는 송달이고. 아시겠죠? 제출에 뭐가 있어요? 교부, 여기 우편, 전자가 있거든요. 이거 또 별로 안 중요한데 구색사만 넣어 놓은 거예요. 요거에 지금 요 앞에 방식심사 이런 거 있잖아요. 최신 판례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바꿨어요. 알겠죠? 근데 뭐 이런 거 있다면 알려주세요. 교부는 뭐예요? 그냥 직접 여기 특허청이 대전에 있거든요. 서울에 사는 김 씨가 KTX 타고 대전까지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는 걸 교부예요. 아시겠죠? 우편은 뭐예요? 서울 사는 김 씨가 특허청에다가 여기 대전에 있는 특허청이잖아요.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편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전자는 뭐예요? 요즘 다 전자하지 누가 우편이랑 교부예요. 아시겠죠? 여기 특허청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인터넷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클릭 전송 보내면 쭉 보내줘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 다음 송달은 뭐예요? 이 특허청이 얘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있어요? 얘가 직접 이거 특허청이 얘한테 이거 서류 받으려면 여기로 오세요 해가지고 얘를 불러들어요. 특허청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받아요. 아시겠죠? 이게 교부 송달이고, 그리고 이제 우편 송달은 뭐예요?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서 많이 나오니까 뒤에서 할게요. 이 판례 2개, 요거랑 요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뭐예요? 요즘 누가 이런 걸로 해요? 다 전자로 하지.
여기 특허청에서도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시겠죠? 컴퓨터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한테 보내준 거예요.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이제 판례가 있는 거예요. 공시송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달 받을 자가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공시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특허청 그 공시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딱 때려버려요. 아시겠죠? 그거를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다 배우잖아요. 공시송달 해가지고 저거 그 법조문 있잖아요. 219조 1항. 219조 1항에서 공시송달이 된다고 했는데 공시송달은 언제 된다고 했어요? 주소나 영업소가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주소나 영업소를 모를 때가 뭔 말이냐? 이거는 이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주의 다 있는데 모를 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송달이 편하잖아요. 공시송달이 편하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어 공시송달. 그냥 모르겠어 공시송달 하면 그 대한민국에 다 공시송달 받으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그죠? 그러니까 공시송달은 어느 정도 것 찾아본 다음에 이제 주소나 영업소를 모르면 이제 공시송달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것이 뭐냐? 선량한 관리자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이거는 이게 특허 공보라고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2주 지나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 발생.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판례가 있어요. 공시송달 판례. 판례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보충자료 1쪽이거든요. 보시면 방배동과 한남동 판례예요. 요거는 방배동에 사는 김현태라는 사람이 있고 한남동에 사는 김지태라는 게 있어요. 김지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뭔 의미인 거냐면 문제점을 보시다 한번. 이 두 명이 주소나 공동 출연하잖아요. 김지태랑 김현태가 있어요. 공동 출연하잖아요. 공동 출연하면 219조 1항에서 공시송달 하려면 주소나 영업소를 몰라야 되는데 케이스가 있잖아요. 김지태랑 김현태가 있어요. 케이스 1, 김지태의 주소나 영업소를 모른다. 케이스 2, 김현태의 주소나 영업소를 모른다. 이거 2 곱하기 2 하면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 공시 219조 1항에서 말하는 주소나 영업소를 모르는 거냐에 대해 가지고 특허법원 판례는 1인이라도 주소나 영업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김지태는 주소나 영업소를 모르지만 김현태는 주소나 영업소를 알아요. 그러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특허법원 판례인데 이게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공시송달에서 주소나 영업소를 모른다는 것은 전원에 대해 가지고 주소나 영업소가 모른다는 거지. 아시겠죠? 김지태, 김현태 모두 다 주소나 영업소를 몰라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김지태랑 김현태가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미국으로 갔어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판례가 있는데 미국으로 간 다음에 그죠? 그 김현태가 송달 불능데 여기서 김지태랑 김현태랑 둘 다 주소나 영업소를 모르는 그 김현태는 주소나 영업소를 몰라요. 김지태는 조사를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김현태가 주소나 영업소를 모른다. 그러니까 김지태에 대해 가지고 김지태가 어디 살아요? 이 한남동에 사는 얘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주소 영업소 김현태 주소나 영업소 모르니까 그냥 공시송달 해버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못한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근데 특허법원 판례는 왜 된다고 했냐면 여기 11조 1항을 근거로 했거든요. 11조 1항이 뭐예요? 그 11조 1항이 그거잖아요. 각자 대표. 그러니까 A 사람 2명이 있어요. 얘 공동 출연했단 말이죠. 얘한테 송달했으면 얘 송달의 효력은 얘한테도 미쳐요. 아시겠죠? 그게 11조 1항이에요. 얘 송달했어요. 얘 송달의 효력이 얘한테 미친다. 그게 이게 11조 1항이에요. 11조 1항을 확장하면 안 돼요. 확장 안 돼. 여기 11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특허법원이 이렇게 판시한 거거든요. 이걸 확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주소나 영업소를 모른다. 그러니까 얘의 주소나 영업소를 모른다. 주소 영업소를 모른다. 얘의 주소 영업소를 모르니까 공시송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에게 송달했으면 얘한테도 효과가 있다. 요거는 11조랑 맞는데 얘의 주소나 영업소를 모른다. 그런다고 공시송달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해가지고 됐고 그 다음 기간과 기일이 있어요. 기간과 기일이 뭐냐면 기일은 포인트예요. 오늘이 12월 4일이거든요. 12월 4일 요 포인트. 이걸
기일이라고 하는 거고 기간은 뭐예요?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요거가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기일은 그냥 그 포인트 지점, 기간은 이거 기간 아시겠죠? 뭐 기간에는 법정 기간, 지정 기간이 있고 법정 기간은 법 규정에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 기간은 심판장, 특권원장이 이게 그 지정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그 심사관이 2달 주거든요. 그 2달을 그 지정 기간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법정 기간은 딱 그 심사 청구 기간 같은 거예요.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심사 청구 안 하면 이제 취하 감시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법정 기간인 거고 지정 기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법정 기간 연장되고 이거는 이제 1차 때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은 뭐예요? 기일은 요 포인트인데 기간은 요거잖아요.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14조에 다 나와 있어요. 14조 1호, 2호, 3호. 근데 문제가 되는 건 4호예요. 4호. 4호. 요거 이제 근로자의 날.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보세요 한번. 근로자의 날. 그러니까 이게 심결치도 소송이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보충 자료 한번 봐보세요. 보충 자료 이쪽.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인용 심결 떴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인용 심결이 뜨면 이제 심결 등본으로 송달 받을 거 아니에요. 심결 등본으로 송달 받았어요. 그죠? 이 사람이 송달 받았단 말이죠. 실용권자가. 그 다음에 요거 30일 동안이 심결 취소 소송 이제 제소 기간이잖아요. 그죠? 30일 동안 했더니 여기가 5월 1일까지 그 심결 취소 소송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갑 또는 을이. 그죠? 심결 취소 소송을 그러니까 갑이 심결 취소 소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5월 1일까지. 근데 5월 2일 날 앞불사 이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 14조 4호가 뭐예요? 이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근로자의 날은 다음 날이다. 다음 날로 한다. 그게 14조 4호예요. 특허 등에 관한 절차에서는. 그죠? 그러면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러면 심결 취소 소송 심결 취소 소송 기간이 제소 기간이 14조 4호가 적용되냐? 14조 4호가 적용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니까 다음 날인 5월 2일 날 심결 취소 소송 제기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뭐예요? 이 포인트가 두 개. 14조 4호 적용되는지 특허법, 그 다음에 민법 161조 적용되는지. 첫 번째 특허법 14조 4호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쭉쭉쭉 해가지고 논 거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이거 숫자로 외워주세요. 3, 5, 15, 186 아시겠죠? 3조 1항에서는 특허 등에 관한 절차는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5조에서는 특허 등에 관한 절차나 행정청에 대한 소재기를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허에 관한 절차랑 행정청에 관한 소재기랑 구별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따로따로 이게 심결 취소 소송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게 근거가. 그죠? 15조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법정기간의 연장이 있잖아요. 15조에. 근데 186조 법 좀 한번 봐보세요. 법정기간의 연장이랑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결취소 소송 그 부과기간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심결취소 소송은 15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15조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 심결취소 소송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게 논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보시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 심결취소 소송은 14조 4호가 적용이 안 되면 뭐가 적용이 될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다이렉트하게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4조 4호가 적용이 안 돼. 그럼 뭐가 적용이 되지? 그러면 민법 161조가 적용이 되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거예요. 민법 161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근로자의 날이 그 다음 날 근로자의 날 있잖아요. 5월 1일을 다음 날로 그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요것도 판결례가 나뉘고 있대요. 지금 민법 161조에서 아시겠죠? 민법 161조에서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 다음 날로 만료하는지 안 하는지가
거기가 다음 날에 만료한다는 판결례들이 있고 5월 1일 날 만료한다는 판결례들이 있대요. 아시겠죠? 보시면 요 쭉 보시면 161조 보시면 적용 안 되고 그저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적용이 될 거예요? 쭉 보시면 이거 법조문도 여기서도 3, 5, 15, 186 외웠잖아요. 여기서도 8조, 170조, 161조 외워가지고 161조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제가 아까 161조에서 판결례가 나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특허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그런 거 외우고 그냥 그런 거 까먹으시고 그냥 요거 보시고 민법 161조는 요때 만료를 하는 거야. 근로자인이라고 다음 날 만료하는 게 아니고 이때 만료하니까 이거 제기하면 이거 소각가야 제소기간 도가로 소각가야. 그럼 이렇게 알아주세요. 민법 161조를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4월 1일 심결 등본, 5월 2일 심치소 소장되기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제가 지나간 케이스를 여기서 할게요. 보시면 이거 다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뒤에서 할게요. 그냥 그 대리인 할 때 나오거든요. 그 대리인 할 때 나와요. 대리인 할 때 나오니까 그때 할게요. 됐죠. 그 다음 정지는 뭐예요? 중단과 중지잖아요. 뭐 여러분들 이런 거 그 1차 할 때는 뭐 법조문 열심히 외우는데 그게 뭐 별 필요가 없잖아요. 나오면 그냥 100개 쓰면 되는 거고 중단과 중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나머지는 다 그냥 여러분들 구색삼아 넣어놓은 거고 164조만 이제 2차에 나와요. 아시겠죠? 164조가 뭐예요? 이게 어쨌든 이거 1항, 2항 막 있고 사망 상황 있잖아요. 이거 164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 164조가 나온다. 시험 문제 164조 나온다. 그러면 법전을 핀다. 그 다음 164조 찾는다. 그 다음에 목차 1 심판의 중지, 목차 2 법원의 중지, 목차 3 법원의 통보, 목차 4 심판원장의 통보. 이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나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서류의 방식 심사. 여기 처심판례 나오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서류가 여러 가지 서류가 있잖아요. 출원 서류도 있고 심판 청구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한번 봐봅시다. 출원의 방식 심사. 일단은 방식 심사가 일단은 보시면 제가 보충 자료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방식 심사가 뭐예요? 하자가 있을 때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 보정 못하는 하자. 이거는 반려고. 보정 가능하자. 요거는 이제 방식 심사 해가지고 보정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반려는 이제 시행규칙 10일. 아시겠죠? 보시면 보정명령 행태방수 위반일 때 출원했는데 행태방수 위반이에요. 행태방수 위반이면 보정명령을 한단 말이죠. 보정명령을 하고 그럼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의견서를 제출해가지고 보정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78에 나온 게 요거에 나왔거든요. 요게 한번 봐볼게요. 이거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게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8년 알아서 읽어보시고 어떤 게 된 거냐면 출원인이 대리인한테 포괄 위임을 했어요. 포괄 위임을 내가 이 출원이 돼가지고 전부 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포괄 위임이에요. 포괄 위임을 했단 말이죠. 대리인한테 변리사 A한테 포괄 위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포괄 위임을 하면 포괄 위임 번호가 있잖아요. 포괄 위임 왜냐면 대리인 변리사마다 여러분들 특허청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 변리사 등록번호를 알 수 있거든요. 변리사 등록번호를 알아가지고 포괄 위임에다 장에다가 그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원래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안 냈어요. 아시겠죠?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그걸 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서류를 안 했어요. 포괄 위임 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안 나고 그냥 특허 출원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은 행대방수 대리인 범위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정 명령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포괄 위임 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고 포괄 위임장을 제출했어요. 아시겠죠? 포괄 위임 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예를 들어서 포괄 위임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대리인 번호는 딱딱딱땅입니다. 요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포괄 위임장을 제출해 버렸단 말이죠. 아시겠죠? 포괄 위임장을 제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괄 위임 등록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거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 이거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안 해. 끝내 안 했어요. 요거를.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제 특허 청장은 너 진짜 못 참겠다. 못 참겠어가지고 절차 부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였어요. 보시면 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논거가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7조에 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대리인은 증명되어야 한다. 그죠? 근데 포괄 위임을 하면 포괄 위임을 어딨냐? 포괄 위임장을 첨부한 서류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출해야 된다. 포괄 위임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7조 포괄 위임을 했을 때는 포괄 위임장을 첨부한 게 서류가 있어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포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그걸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예요. 세 번째. 출원 후 이미 출원한 사건. 그러니까 원래 출원 당시에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 출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출원한 다음에 요 서류 있잖아요. 포괄 위임장을 첨부한 서류. 요거를 제출해도 된다. 아시겠죠? 이거 판례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정 명령에 대한 의견서 이게 뭐냐면 이거 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보정 명령을 때렸잖아요. 여기가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시면 의견서 이 사람아 의견서 제출하라고 이 사람아 그죠? 의견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뭐 했어요? 그냥 포괄 위임장을 제출했어요. 아시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포괄 위임장 말고. 근데 이게 좀 너그럽게 인정을 해줘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놨다. 근데 막 엄격하게 따져보지 않는다. 따라가지고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으면 그냥 의견서로 보자. 아시겠죠? 이건 그거예요. 이게 최신 판례고 그 다음에 PCT에서 방식 심사는 195조고 요거는 약간 다르죠. 행료방 이렇게 다르잖아요. 행대방수랑 약간 다른데 취지가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고 심판 청구서도 보정 명령 이번에 보정 명령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방식 심사가 왜냐하면 그 140조에 그게 직권 보정에 들어갔잖아요. 아시겠죠? 그건 심판에서 할게요. 거기 좀 잘 봐주시고 그 개정법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반려 됐고 우리가 갈 길이 뭡니다. 입증 책임.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예요. 중요한 거예요. 입증 책임 뭐예요? 누가 증명 책임을 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일단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통설부터 알아야 돼요. 통설. 이게 통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특허의 발생 요건이랑 장애 요건이랑 나눠가지고 발생 요건은 출원인이 증명하고 등록받은 이후에는 특허권자가 증명하는 거고 장애 요건은 그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심사관이랑 무효심판 청구인 이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통설이에요, 통설. 아시겠죠? 여기 중에서 판결 내가 뭐가 있냐면 여기 중에서 포인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공지 요거랑 발생 요건 중에 33조가 있거든요. 특박권자 발명자가 누군가? 아시겠죠? 요거 포인트 두 개예요. 포인트 하나 공지, 포인트 둘 무권리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챙기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밑에 짜잘짜잘한 판결 내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비밀 유지 의무는 그 상대방이 지는 게 아니고 출원인이 진다. 출원인 특허권자가 진다.
그죠? 요런 판결 레들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보시고. 됐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공지랑 발생 요건 중에 33조가 있는데 요거 두 개 포인트예요. 이제 공지 한번 볼게요. 공지는 누가 증명 책임 진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에? 공지라는 거는 신규소년 진보성에서 이게 사실인정의 문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애초에 사실인정 문제랑 법률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인정 문제는 증명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법률 문제는 증명책임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인정 문제니까 증명책임 문제가 된다. 증명책임은 부정하는 당사자에게다. 이게 심사관한테 있다는 거예요. 심사관이나 무심파 청구인. 출원 단계에서는 심사관,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무심파 청구인. 근데 불료증 사실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증명되어야 된다. 불료증 사실은 증명 안 돼도 되잖아요. 증명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자백하거나 현저한 사실. 이 경우에는 증명 안 해도 인정해 주잖아요. 아시겠죠? 이걸 빼고서는 증거로 인해 가지고 증명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출원 단계에서는 심사가, 등록 이후 단계는 무심파 청구인. 근데 이게 입증 책임 수정이 왜 필요해요? 아니 입증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입증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민사소송에서 나온 거잖아요. 민사소송은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은 딱 그거거든요. 이게 법관이 있고 여기 당사자 A, 당사자 B가 있어요. 약간 그 표정도 이렇게 딱 굳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렇게 굳어 있고 이 사람도 화나 있어요. 화나 있다. 이 사람도 화나 있어요. 이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다 표정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송이잖아요. 근데 우리 출원 절차는 어때요? 의견 교환 절차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딨냐?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소송 절차고 이렇게 엄근진하는 거는 소송 절차고 우리는 뭐예요? 출원 단계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긴 변리사. 여기 심사관. 네, 안녕하세요. 무슨 심사관님? 아, 잘 지내죠?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이게, 이렇게 딱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근데 이번 건에서 어디를 제가 보정하면 될까요? 거기가 이제 좀 진보성이 없군요. 이런 걸 좀 제가 보정해가지고 보정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입증 책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의견 교환 절차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당사자 A, 소송 당사자끼리 의견을 교환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끼리? 에? 이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변리사랑 심사관은 뭐 끈끈하게 의견을 교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완화를 해요? 어떻게 완화를 하냐면 이제 사실의 추정과 번복으로 완화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있고 이게 출원 단계. 등록 이후 단계로 발현이 돼요. 서류철 금반원이 뭐예요?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이게 뭐 약간 뭐 쓰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거든요. 보시면 이거 근데 답안지 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요거 정철 교수님만 쓰는 용어예요.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서류철 금반원이나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번복으로 이게 발현이 되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이 의식적 제외 있잖아요. 출원 경과 금반원 이렇게 발현이 돼요. 아시겠죠? 뭐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용어가 있는데 그게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번복, 등록 이후 단계는 출원 경과 금반원으로 발현이 된다. 사실상 추정과 번복이 뭐예요? 이게 완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의견 교환 절차니까 공지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완화를 하자. 이제 완화를 하는데 요거가 중요한 거. 넘어서 단순히 배경 기술 또는 종래 기술, 그러니까 명세서에 종래 기술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써 있는 걸 넘어서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를 하면 공지를 사실상 추정한다. 아시겠죠? 배경기술란에 배경기술란, 종래기술란에 그냥 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쓰는 걸 넘어가지고 전제부에 뭐 쓰는 거 넘어가지고 이거는 공지 그 명세서에다가 요거는 공지기술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빼도 막도 못하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사실상 추정이 되는 거예요. 공지라고 이게 입증책임이 지금 심사관이 있잖아요. 공지 입증책임이 심사관이 있잖아요. 심사관이 지는데 요거는 사실상 추정을 해는 거예요. 이렇게 명세서 쓰면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복이 어떤 때 번복이 돼요. 이러한 사실상 추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케이스 1, 2가 있어요. 출원 당시 요게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회사 내부만 알고 있던 기술 아시겠죠?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실제 판례에서는 요거 출원 당시에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번복이 됐어요. 볼게요 한번. 아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추정과 번복, 그러니까 출원 단계에서 서류적 금반원이 발현된 거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 서류적 금반원이 발현이 어떻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에스토펠 그 출원권과 금반원 의식적 제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얘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얘는 번복이 된다. 얘는 번복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입증 책임 완화로서 사실상 출원이 번복가 되는데 이 두 번째 논점은 뭐예요? 이 출원경과 금반원 있잖아요. 등록 이후 단계의 출원경과 금반원이 이게 등록 이후 단계의 출원경과 금반원이 출원 단계에도 적용이 되냐? 그다음에 요게 논점이 요거예요. 출원경과 금반원의 적용 여부. 요거는 안 된다. 아시겠죠? 출원경과 금반원 등록 이후에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록 이후 권리보험이 판단할 때만 쓰는 거고 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출원과 번복으로 이제 서류청 금반원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검토는 뭐 실체적 정의와 요거 키워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분류중의 사실에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면 이제 그 증명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관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자백했다 명세서에다가 자백을 했으면 심사관이 공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류중 사실이 자백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게 왜 어떨 때 논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제부의 기재 뭐 그 잽슨 청구항 있잖아요. 뭐뭐에 있어서 뭐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있잖아요. A에 있어서 B인 것을 특징으로 그러면 A에 있어서 B인 것을 특징으로 했으니까 A는 자백했으니까 분류중 사실이니까 공지 사실이더라도 심사관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설 대립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좀 봐봅시다. 뭐 1설, 2설, 3설 있고 최근 판례만 여러분들 보시면 그 뭐뭐 A에 있어서 B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A에 있어서 요거 잽슨 청구항 전제부 있잖아요. 그것은 공지 문헌에 있어서 B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문맥을 매끄럽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기술 분야를 기재하거나 대상 물품을 한전하거나 그 목적과 내용 뭐 다양한 그러니까 뭐뭐에 있어서 뭐뭐인 걸 특징으로 뭐뭐에 있어서 있잖아요. 이게 꼭 공지 기술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니까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실만으로 어떻게 돼요?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실만으로 공지를 자백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심사관이 증명을 해야 되고 무인심사 청구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배경기술도 배경기술도 그 명세서에 배경기술 안에 있잖아요. 배경기술 안에 뭐 땅땡땡 써요. 쓰는데 배경기술 안에 땡땡땡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공지임을 자백한 거예요. 자백하면 분류중 사실이니까 무심파 청구인이나 심사관이 증명 안 해도 인정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배경기술란에 썼다고 이게 자백이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배경기술란 종래기술, 배경기술을 기재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심사 편하려고 하는 거다. 심사 편하려고 여기다가 배경기술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아까 잽슨 청구항 전제부도 목적과 내용 막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종래기술도 그냥 심사 편하려고 갖다 써놓으라는 거지. 그게 공지되어 있다고 그걸 함을 그게 아니에요. 공지되어 있으면 요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경기술란에 써도 어떻게 돼요? 배경기술란에 썼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배경기술란에 그 발명을 썼어요. 발명 썼는데 그러면 심사관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배경기술란에 발명을 썼어요. 그러면 심사관은 배경기술란에 발명을 썼네. 그러면 자백한 거네. 자백한 거면 내가 증명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너 진보성 흠결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요약해 놓은 게 요거거든요. 보시면
요거 자기 출원 공지성이 뭐란 말이에요. 자기 명세서에다가 배경수를 날 썼는데 그 자기 출원 명세서 있잖아요. 그거를 심사 받을 때 자기 명세서에서 쓴 거를 공지로 인정받을 것인지 아시겠죠? 공지된 것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쭉 아니다. 종래에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2013-37 이걸 번복을 했어요. 바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거 내가 이제 출원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 타출원이 있어요. 거기에 종래기술란이 있단 말이죠. 타출원의 종래기술란에 있는 거는 내 자기 출원해서 요거를 공지성을 인정할 것인지 요거는 종래부터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번복하고 말 거 간에 없이 그냥 지금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됐고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요거 했으니까 정리는 요거 두 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요거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공지라는 것은 심사관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관이 증명을 하는데 입증책이 완화될 수 있고 입증책이 완화가 어떻게 돼요?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번복으로 입증책이 완화가 되는 거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서류출 금반원이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서류출 금반원이 출원 단계에서는 제가 말 취소 그 서류출 금반원이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번복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출원과 금반원으로 발현이 된다. 이게 맞아요. 아시겠죠? 됐고 그러면 논점이 뭐예요? 출원 단계에서 출원금과 금반원이 적용이 되는지가 이제 논점이 되는데 안 된다. 됐죠? 여기까지 딱 됐고 접수 청구한 전제부는 목적과 내용이 다양하잖아요. 요약한다, 이런 거 기술 내용을 기재한다, 목적과 내용이 다양하니까 접수청구한 전제부를 썼다고 해서 자백한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사관이 증명해야 되네. 심사관이랑 무효심판 청구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배경 기술도 마찬가지로 심사관이랑 무효심판 청구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됐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게 이제 판결례가 많거든요. 요거 전체적인 거는 판례강의에서 하고 이제 요거만 할게요. 요거 뭐예요? 보시면 갑이 출원했어요. 거절을 통지를 받으니까 구성 4를 전제부로 옮겼어요. 재부수 청구한 전제부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배경기술, 종래기술을 넘어서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추정이 되잖아요. 공지라는 게 사실상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특허 등록이 됐어요. 사실상 추정이 된 다음에 특허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일사부재리 판례고 요거는 요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봅시다. 보시면 의리 갑한테 무효시발 청구했어요. 무효시발 청구를 하고 그러면 아까 무효시발 청구인이 공지 사실에 대해 가지고 입증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의견서를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썼으니까 공지라는 게 사실상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공지를 인정한 종래기술 있잖아요. 이게 출원 전에 공지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였어요.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였는데 얘가 괜히 쓸데없이 사족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공지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출원 당시에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거를 가지고 보시면 출원 당시 아직 출원된 다음에 공지된 거를 얘가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썼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번복이 되는 거예요. 번복이 되니까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무효심판 청구인 입증 책임지잖아요. 그죠? 사실상 추정됐다가 번복되니까 무효심판 청구인 다시 입증 책임이 되잖아요. 근데 입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각심도 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실관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큰 산 하나 넘었고 그 다음에 포인트 두 번째 33조 제가 여기다가 써놓진 않았거든요. 이게 약간 애매해가지고 안 써놓은 거예요. 33조가 발생요건 맞아요. 특허 발생요건 맞는데 그러면 이 통설대로에 따르면 그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이 입증 책임을 지고 무효심판 청구됐으면 특허권자 피심판 청구인이 이제 입증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니까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중요해요. 요게 이제 그 가장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에서의 134호인가? 그게 가장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보시면 무효심판 무권리자 그러니까 33조에 무효심판 청구한 경우에는 없었다. 대법원 판례는 없었는데 하급심에서는 이렇게 나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었어요. 하급심에서는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금 난리 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3조의 그 입증 책임을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있냐 특허권자에게 있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아시겠죠? 1설 2설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법률요건 분류설이 뭐예요? 법률요건 분류설. 여기 보시면 권리 근거 권리 당사자가 권리의 장애 멸각 저지 상대방이 권리 근거 사실은 권리의 당사자가 권리의 장애 멸각 저지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 지는 게 법률요건 분리설이거든요. 그럼 봅시다. 권리가 뭐예요? 여기서 권리가 뭘까? 특허권이다. 만약에 권리가 특허권이면 권리의 근거는 특허권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고 그죠? 권리의 장애 멸각 저지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33 이게 특허권 이 권리를 법률요건 분류설에서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 33조의 무효심판 청구인에서 무효심판을 청구를 할 때 특허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 33조잖아요. 특허 발생요건이니까 그거는 특허권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장애 멸각 저지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무효심판 청구인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특허권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죠? 특허권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권리는 특허권이 아니고 심판 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심판 청구권이라고 해석을 해봐요. 그럼 심판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권리의 당사자. 그러니까 심판 청구권의 근거가 되니까 나는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그러니까 33조에 대한 무효 사유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 그죠? 그때는 요거로 되는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뭐가 맞아요? 뭐 이런 이게 그래가지고 최신 판례가 요거 나온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33조에 입증 책임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통솔이 반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주세요. 요거대로 외워주시고 삐딱선 타는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최신 판례고 중요한 판례다. 아시겠죠? 됐고 좀 쉬었다 할게요.